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무기의 새로운 발전. 2. 중국 항공모함 한 발의 격파. 3. TSMC는 미국과 문제가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항복했습니다. 곡물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다시 협력으로 노선을 변경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러시아는 지난 10월 29일 흑해에서 자유로운 곡물 운반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는 우크라이나에 오데사 무역항을 오고 가는 곡물 운반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러시아 내의 주장이 강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해상 봉쇄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터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눈총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언제든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흑해 함대가 기함을 잃고 전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기뢰 몇 발이면 바다를 막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뢰는 지상의 지뢰처럼 바다 위에 설치하는 폭탄인데요. 탐지와 제거가 까다로워 상선은 물론 군함 역시 당할 수 있는 데다 순양함급 군함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인력적이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항모전단을 가진 미국조차 기뢰가 깔린 바다에는 군함을 함부로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지뢰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기뢰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뢰는 우수한 봉쇄 무기이지만 살포 수단과 설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해군에서 기뢰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무기이지만 동시에 방어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반쪽짜리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기상천외한 신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 무기는 바로 하늘을 날아 적에게 떨어지는 활공기뢰입니다. 활공기뢰는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국산 항공유도 폭탄 KGB에 기뢰의 장점을 합쳐 개발한 신개념 무기인데요. 기뢰의 여러 단점을 완벽히 개선한 덕에 신개념 기뢰를 이용하면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해상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들 폭약을 가득 채운 쇳덩어리를 바다에 띄운다고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무기 활공 기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뢰는 기계 수뢰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계 수뢰는 간단히 말해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수상에서 폭발하는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공격 방식은 해상을 오고 가는 적 선박을 격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방식에 따라 접촉 기뢰, 감응 기뢰, 조종 기뢰가 있습니다. 첫째 접촉 기뢰는 선박과 충돌했을 때 외부에 있는 접촉 핀이 부러지면서 유복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기뢰입니다. 방식이 간단한 만큼 저렴해서 세계대전에서 적극적으로 쓰였습니다. 둘째 감응 기뢰는 자기장 소리 수압 등에 감응해서 유폭하는 기뢰입니다. 금속 재질인 군함이 접근하여 자기장이 바뀌는 것이나 선박 엔진의 소음 군함이 지나가며 수면을 밀어낼 때 발생하는 수압 등에 반응해 폭발하는 건데요. 최근 개발된 기뢰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셋째 조종 기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기뢰입니다. 사실상 설치형 어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까다로워 잘 쓰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대박을 낼 수 있는 기뢰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설치 방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첫째 계류 기뢰는 추가 달려있어 특정 지점에 고정된 상태의 접촉 기뢰나 감응 기뢰로 적함을 공격합니다. 둘째 부유 기뢰는 바다에 무차별적으로 뿌려 적 해역에서 그 어떤 선박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저 기뢰는 추를 이용하는 방식은 계류 기뢰와 똑같지만 수상의 계류에 있는 게 아니라 수중에 고정되어 있다가 어회나 부유식 기뢰를 이용해 적함은 물론 잠수함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침저 기뢰와 감응 기뢰를 혼합한 형태의 기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뢰는 주로 방어용으로만 쓰는데요. 우리 해역으로 적의 함대와 잠수함이 침투할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 침투로의 기뢰를 설치해 적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뢰는 기뢰가 사용하는 감응 장치를 속여 자폭하도록 유도하는 소해구를 이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군은 반드시 적의 진격을 저지할 기뢰 부설함과 적의 기뢰를 제거할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원사람 남포함 같은 기뢰 부설함과 강경급 양양급 같은 소해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현대 기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에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기뢰는 매우 유용한 공격 무기였습니다. 적의 연안에 무차별적으로 부유 기뢰를 살포해 적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고 적 해군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하는 단거리 미사일조차 5에서 10km는 우습게 날아가는 장사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함정이나 항공기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뢰는 해상 초계기나 수송기 같은 저속 고정익기를 이용해 기뢰를 살포하거나 기뢰 부설함을 이용해 특정 구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초계기나 수송기는 아무리 우수한 신형기라 할지라도 최대 시속이 900km에 불과한 반면 마하 2에서 5 사이의 초음속을 우습게 넘나드는 미사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속이 40km 안팎에 불과한 기뢰 부설함은 당연히 미사일에 손쉽게 처리될 게 뻔합니다. 따라서 현대 해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뢰 전력은 적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격파한 뒤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기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적의 미사일 전력을 괴멸시킬 정도로 적군을 확실하게 제압했다면 굳이 기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 적진에 상륙하지 않고 오직 해상봉쇄가 필요한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뢰를 공격에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성능 미사일도 회피할 수 있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15K나 F-35A 같은 첨단 전폭기에 기뢰를 달아서 투하한다면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뢰는 위력이 강한 만큼 무게와 부피가 웬만한 대형 항공폭탄이나 대형 미사일과 맞먹습니다. 즉 1회 출격으로 하나 이상의 기뢰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뢰는 설치형 무기이기 때문에 항공폭탄처럼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적을 파괴할 수 없고 대함 미사일처럼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어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기뢰는 스스로 활강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지점에 투하하기 위해서는 전폭기가 초계기처럼 느린 속도로 비행해 기뢰를 투하하거나 아니면 급강하 폭격을 하듯이 저공 비행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뢰는 고가의 무기로 일격필사를 노리는 하이급 전폭기 전력과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한국이 뒤집었습니다.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공 유도폭탄에 기뢰를 달아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건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좋은 예시가 미국이 애용하는 합동직격탄 JDAM입니다. JDAM은 GPS 유도 키트를 유도 기능이 없는 멍텅구리 폭탄인 MK82에서 84 시리즈에 부착해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공 키트입니다. GPS를 사용한 덕에 기존 폭탄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JDAM이 등장한 이후부터 미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JDAM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페이브웨이처럼 레이저 유도 기능을 넣거나 활공용 날개나 엔진을 부착해 사거리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개량을 통해 성능 향상을 추구했는데요. 심지어 그 여러 개량안 중 활공 어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활공 어뢰를 본 한국이 활공 기뢰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JDAM처럼 GPS 유도 키트로 멍텅구리 폭탄을 개조해 최대 사거리를 무려 100km까지 늘렸으며 미사일급 정확도를 자랑하는 활공유도 폭탄인 KGB 탄두부를. 그런데 이건 혁신입니다. 활공 기뢰는 기존 기뢰의 여러 장점을 가지는데요. 먼저 투하 방식이 활강형으로 바뀌면서 투하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서 기뢰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KGB의 최대 사거리인 100km를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뢰 자체의 생존성이 크게 오릅니다. 빠르게 활강하는 덕에 속도가 빨라 웬만한 대공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고 조종 날개를 이용해 설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항해 중인 적함 인근에 항공폭탄을 떨어뜨리듯 투하해 지근거리에서 유폭하는 대함폭탄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공 기뢰와 딱 맞는 적절한 무기체계를
이니 한국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경공격기인데요. FA-50은 로우급 전투기로 항공폭탄을 이용한 근접 화력 지원인 CAS 같은 지상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의 수적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의 활공 기뢰를 단다면 전폭기의 초음속 비행 능력과 활공 기뢰의 우수한 사거리로 인해 그 위력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 지배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는 적 군함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거나 기뢰로 적의 항로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격까지 저렴해서 다수를 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활공 기뢰는 노후급 전투기와는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활공 기뢰가 완성되어 FA-50에 통합된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해안국가들에서 주문이 폭주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FA-50의 활공 기뢰를 다는 정도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형 해상초계기입니다. 해상초계기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적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대함, 미사일, 폭내, 어뢰 등을 이용해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의 항공기인데요.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없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해군이 가질 해상초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영해를 지켜온 P3 오라이언 계통과 미국 보잉사에서 초도기의 제작이 한창이 PA 포세이돈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P3는 여러 차례에 걸친 개량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P8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더 가관인 건 최근 여러 차례 맞짱 행각을 벌이며 명성이 떨어진 갑질 보잉의 항공기답게 첫 기체가 인도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산 초계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DX 코리아에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형상이 공개된 수송기를 기반으로 초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개 형상 개발 단가, 개발 기간, 양산 대수 부족으로 인한 양산 단가의 상승과 유지관리비의 폭등 등 여러 이슈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활공 기뢰처럼 한국형 초계기가 쓸 수 있는 국산 무기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활공 기뢰 천룡 공대지 미사일, 해성 대함 미사일 같은 국산 무기를 외국 항공기에 통합하고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국산 초계기를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군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 경영자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뒤 내년 한국의 파운드리 메모리 제조용 첨단 극자외선 EUV 노광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운드리 시장을 두고 펼쳐지는 삼성전자와 TSMC의 싸움에서 삼성이 크게 앞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중 하나인 파운드리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초미세 공정인 3나노 NM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m 시장을 어떤 기업이 선점할지 여부입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TSMC가 승기를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지만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이 TSMC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구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TSMC가 당초 9월 예정인 3나노 양산 계획을 연기했는데 주요 고객사로 알려진 애플과 인텔 등이 3나노 주문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공정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EUV 노광 장비가 필수인데 현재 ASML이 세계에서 이 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SML에서 직접 한국의 EUV 장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격변이 예상됩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가 기회를 잡아 3나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0일 대만경제일보, 연합신문망, UDN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최근 TSMC는 주요 고객사가 3나노 주문을 취소하면서 3나노 생산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웨이퍼와 장비, 그 외 소모품 등 주문도 최대 50% 감소했습니다.
TSMC 주요 고객들은 3분기 말부터 주문량을 줄였고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도 주문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초 TSMC는 올해 연말까지 3나노 공정에서 월 4만 4천 장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주문량이 급감해 월 1만 장 생산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된 원인은 3나노 공정의 주요 고객사인 애플과 인텔의 전략 수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애플은 당초 연내 M2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14, 16인치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수요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출시 시기를 내년 1분기로 미뤘습니다. 이에는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고객사인 애플과 인텔이 주문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이라며 이에 따라 TSMC가 올해는 M2 칩의 대량 생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텔은 자체 기술의 한계로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최소 1년 이상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TSMC의 생산량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이 밖에 TSMC의 6나노와 7나노 공정 가동률도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하락했습니다. 미디어텍,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사들이 3분기부터 주문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TSMC가 예정된 양산 시기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TSMC는 공식 홈페이지 내 기술 설명 카테고리에서 기술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대량 생산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초 TSMC는 9월부터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수율이 개선되지 않아 양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수율은 특정 공정에서 불량률을 얼마나 낮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초도 양산에선 수율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수율을 끌어올려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급해진 TSMC는 연내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는 10월 개최한 기업 설명회에서 기대 수준으로 3나노 공정 수율을 끌어올린 만큼 4분기에는 대량 양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 CEO는 2020년 5나노 초도 양산 당시 매출 기여도와 비교할 때 내년 3나노 매출 기여도는 더 높을 것이라며 내년 3나노 매출 점유율은 한 자릿수 중반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3나노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 반도체 소자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의 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형태입니다. TSMC가 11월 내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5개월 더 빠릅니다. 9월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TSMC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양산 시점은 늦어도 수율 면에서는 TSMC가 앞설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여기에 TSMC가 애플, 인텔,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AMD 등 대형 고객사를 먼저 확보했다고 보도되면서 3나노 시장도 선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TSMC가 3나노 양산을 지속 연기하고 최근에는 고객사의 주물량까지 급감하면서 이니 양산에 나선 삼성전자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가 필요한 시점에 양산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개선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2024년에는 3나노 GAA 2세대 공정 양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2세대 3나노 공정은 같은 기준으로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면적 35%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공존합니다. 삼성전자가 단시간 내 수율을 개선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 그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낮은 수율은 꾸준히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4나노 공정 수율은 올해 초까지 30에서 40%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최근 50%대까지 개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TSMC 4나노 공정 수율은 70% 이상이고 3나노 수율은 80%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율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시장 전반이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반도체 전문 업체 트렌드포스는 전자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약화하면서 재고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파운드리도 그 영향을 받아 올해 2분기 상위 10개 파운드리 업체의 분기 성장률은 3.9%로 다소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 과반을 확보한 독보적 1위 업체의 주문량 급감은 결국 업황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삼성전자 역시 주문량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배닝크 CEO의 언급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축소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EUV 장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3나노 시장에서 TSMC가 아닌 삼성전자의 주문이 몰릴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배닝크 CEO는 16일 열릴 ASML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기공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ASML은 경기 화성시 1만 6천 스퀘어미터 부지의 제제조 센터, 노광 장비 트레이닝 센터 등을 포함한 새로운 사옥을 2024년 설립합니다. 배닝크 CEO는 국내로 들어오는 EUV 노광기 수가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메모리 파운드리 분야 등에서 EUV 노광기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EUV 노광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 EUV 노광 기술을 도입한 삼성전자는 30여 대 이상이며 SK하이닉스는 5대 미만의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SML은 연간 40대 내외의 EUV 노광기 생산 능력을 2026년까지 연간 90대와 성능을 고도화한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하이 나 장비는 2028년 20대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